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혼자 다 아는 남자 혼다입니다. 아시는 분도 계시고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제가 그간 업로드해드렸던 방송은 기존에는 팟캐스트 컨텐츠를 염두에 두고 녹음했던 그런 방송들입니다. 그래서 비주얼적인 부분에 대한 프레젠테이션이 좀 좋지 않았던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을 좀 보완해달라고 말씀하시는 시청자분들이 많이 계셔서 제가 아주 화려하게는 아니지만 그래도 방송의 내용을 좀 보완할 수 있는 그런 프레젠테이션을 이번 시간부터는 좀 보완해서 이렇게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혹시 여기에 대한 피드백도 있으시면 주시면 감사히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인 방송으로 들어가서 그간의 방송을 간략하게 요약을 하고 또 우리가 몽골 제국의 중국 원정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기 때문에 몽골 제국이 중국을 공략하기 위해서 그동안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좀 이야기를 한 다음에 현재의 시점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간의 이야기를 쭉 파노라마식으로 좀 조망한 다음에 중국의 이야기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여태까지 계속 해왔던 얘기는 칭기스칸의 후예들 이야기죠. 그래서 한 가지 돌아볼 만한 요소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칭기스칸 이래로 여러 명의 칸이 있었잖아요. 그 칸들이 어떻게 이전 세대와 같은 노선을 유지를 하고 또 이전 세대에 저항을 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것도 의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각 칸마다 한 두세 가지의 속성만 1타 강사처럼 얘기를 할 거고 왜 그러한 특징들이 각 칸에게서 나오게 됐는지 그거에 대해서 좀 분석을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칭기스칸은 고원을 통일하고 또 체제를 정비했죠. 그러니까 야삭이라는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헌법에 가까운 그런 법제를 완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대외적으로는 세계대전을 치르게 되죠. 근데 이 세 가지 모두가 이전 세대를 부정한 거에 가깝다고 생각이 듭니다. 역사에서 굉장히 유명해지는 인물들의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이전 역사와는 전혀 다른 방향성, 그러니까 이전 역사에 저항하는 사람일수록 굉장히 역사에서 유명한 인물이 되고 또 그 저항이 성공적일수록 역사의 이름이 오래 남는다고 생각을 하는 편입니다. 칭기스칸 같은 경우는 뒤죽박죽으로 뒤엉켜 있던 고원을 하나의 세력으로 정리를 했고 또 자기들의 욕망에 충실하게 살아가고 있었던 초원 세력에게 체제를 정비를 했고 그럼으로써 한 번도 시도해보지 못했던 세계대전을 시도하는 이런 새로운 면들이 아주 많은 그런 인물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다음으로 오고타이의 얘기를 좀 해보면은 칭기스칸의 세계대전 사업을 쭉 이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금나라를 정복을 하고 그다음에 수부타이와 바투의 서방 원정을 결정을 하죠. 그래서 서방으로도 굉장히 넓은 영토를 넓히게 됩니다. 그리고 칭기스칸이 체제를 정비를 했다면 그러니까 소프트웨어를 정비를 했다면 오고타이 같은 경우는 제국의 수도인 카라코롬을 건설함으로써 사회 기반 시설이나 인프라스트럭처 쪽에 좀 주의를 기울였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오고타이의 또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칭기스칸하고는 다르게 굉장히 방만하고 사치스러운 생활을 했다는 겁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오고타이 개인의 성향과도 가깝다고 할 수가 있는데 이 부분은 칭기스칸의 시대와 다른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또 이런 방만과 사치를 그 다음 칸인 구유쿠가 이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구유쿠가 나름대로 이 오고타이 칸의 시대에 저항을 한 게 오고타이랑 자신의 어머니인 투레겐의 측근 세력들을 다 숙청을 한 거라고 할 수 있겠죠. 이 반대파를 숙청을 함으로써 자기만의 세력을 구축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권력에 대한 욕심이 굉장히 강하다 보니까 바투하고도 전쟁을 벌여서 서방에 있는 영토도 완전한 자기의 소유로 만들려고 하죠. 하지만 그 과정에서 급사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몽골 제국에 굉장히 큰 변화가 일어나게 되죠. 칭기스칸 이래로 오고타이랑 구유쿠는 오고타이계 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고타이 가문에서 나온 칸인데 그 계통이 완전히 한번 바뀌게 됩니다. 뭐 계파나 정권이 교체됐다고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몽케칸 같은 경우는 툴루이계의 자손으로서 이전 시대의 오고타이계에 저항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구유쿠 칸의 시대에 있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규모의 숙청을 하게 됩니다. 몽케칸이 오고타이계 칸을 등진 거는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오고타이계 칸들이 대체로 방만과 사치에 쩌들어 있었다고 얘기를 했는데 몽케칸 같은 경우는 국가의 낭비를 줄이고 상업을 진흥함으로써
실리적인 이득을 취하기도 하지만 정치적인 명분을 가져오기도 합니다. 오늘날에도 이전 정권의 경제정책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비판을 가하잖아요. 그러면서 정치적인 명분을 자기 쪽으로 다시 가져오려는 그런 정치적인 수완을 많이 보이게 되는데, 이 시기에도 마찬가지여가지고 몽케칸 같은 경우는 이정 시대의 방만하고 사치스러운 경영을 완전히 등지고 자기는 실용주의, 실리주의로 나가겠다. 그런 방향성을 표명함으로써 국가 재정을 회복시키기도 하고 또 정치적으로 이전 시대에 철퇴를 가하기도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정치 경제적으로 굉장히 좋은 수완을 가진 몽케칸은 국가를 충분히 부강하게 만든 다음에 양측면으로 원정을 간다고 했습니다. 이거는 칭기스칸의 세계대전을 다시 재개한다고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아랍 원정에는 자신의 동생인 훌라구를 파견하고 또 중국 원정, 그러니까 송나라 원정에는 마찬가지로 자신의 동생인 쿠빌라이를 파견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역사는 과거와 같은 방향으로, 그러니까 순방향으로 정책을 유지하기도 하고 혹은 과거를 등지는 방식으로 새로운 흐름을 만들어내면서 굉장히 재미있는 이야기들을 많이 만들어내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자주는 아니고 가끔 좀 숨을 돌릴 때마다 이렇게 한번 우리가 계속해서 다루었던 내용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은 몽골과 중국 지역의 분쟁이 어떻게 전개되고 있었는지 여기에 대해서 또 간단하게 요약을 하고 현재 시점으로 오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현재 시점이라고 하는 거는 1253년의 쿠릴타이입니다. 그 쿠릴타이에서 훌라구의 아랍 원정이 결정됐고 또 쿠빌라이의 송나라 원정이 결정이 됐죠. 그 상황에 이르기까지 몽골과 중국이 어떻게 치고받았는지 그거에 대해서 좀 요약을 해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먼저 칭기스칸 생전에는 중국의 금나라와 송나라가 존재를 했었죠. 금나라 같은 경우는 우리가 흔히 삼국지에서 조조가 적벽대전 직전에 영토를 가지고 있었다고 생각을 하면 편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황하 이북의 하북지방이랑 황하 이남의 하남지방을 다 점유한 상태의 그런 금나라였는데 칭기스칸에 의해서 이 하북지방을 점령을 당하게 되죠. 그래서 사실상 그 이후로는 이 하북지방을 몽골에서 점령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이후로 칭기스칸은 이 하북지방에 무칼리를 파견을 해가지고 하남지방의 금나라를 계속해서 위협을 하게 되고 또 금나라가 주춤한 사이에 서북방의 서하가 세력을 확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금나라 같은 경우는 북방이랑 서북방에서 공통으로 압박을 당하게 되죠. 서하는 나중에 또 몽골한테 제압이 되면서 북방과 서북방에서 계속해서 몽골한테 위협을 당하게 되는 그런 금나라입니다. 그 다음에 남송은 장강 이남지방에 있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몽골이랑 접점이 없었죠. 칭기스칸의 시대에는 몽골이 금나라와만 치고받고 이런 싸움을 하는 상황이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고타이 칸의 시대에 이르게 됩니다. 오고타이 칸의 시대에는 금나라가 정벌이 되게 되죠. 이거는 칭기스칸의 유언에 따라서 금나라를 공략한 결과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칭기스칸은 금나라의 정예병은 동관에 있다. 그러니까 서쪽을 방비하는 요새거든요. 이 동관 같은 경우는 서북방을 방비하는 요새인데 이 요새에 정예병이 있고 북쪽은 황하로 막혀 있기 때문에 이 황하라는 지리에 의존하고 있고 또 남쪽은 산이 연이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몽골 입장에서는 서쪽은 관문에 의해서 막혀 있고 북쪽은 강이 있고 남쪽엔 산이 있다. 게다가 이 남쪽에는 송나라랑 접경을 마주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칭기스칸 같은 경우는 이 관문을 돌파하는 거는 자살행위고 또 우리가 강을 건너기도 힘들지 않냐. 그러니 남쪽의 송나라 영토를 빠르게 지나가지고 이 남쪽의 산을 넘어서 기습을 해라. 예. 이런 정책을 얘기를 하게 됩니다. 참 어려운 일인데 몽골 같은 경우는 의외로 이 산을 넘어서 기습하는데 굉장히 능하죠. 예. 칭기스칸의 시대에도 호라즘을 공격을 할 때 산맥을 넘어가지고 적의 최후방을 치면서 적을 완전한 교란 상태로 만들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예, 몽골은 이 칭기스칸의 유언에 따라서 툴루이의 별동대를 파견을 해가지고 남송의 영토로 지나가지고 금나라를 남방에서부터 기습하는 이런 정책을 취하게 됩니다. 금나라 입장에서는 완전히 혼란 상태에 빠져가지고 후방으로 군대를 파견하지만
그 틈에 방비가 약화된 틈을 타가지고 몽골군이 황하를 도하하고 또 동강까지 돌파를 하면서 금나라가 완전히 멸망을 하게 됩니다. 이 상황에서 금나라가 정말 죽게 생겼으니까 송나라한테 구원을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상 이때 금나라와 송나라는 완전한 적대관계였습니다. 송나라는 금나라가 자꾸 몽골한테 당하니까 금나라가 많이 악해졌는데 하면서 자기들이 금나라한테 바치고 있던 이 세패를 중단을 합니다. 그러니까 조공을 더 이상 바치지 않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 금나라와 송나라가 계속해서 적대를 하게 됩니다. 근데 금나라 같은 경우는 몽골이 굉장히 큰 적이기 때문에 이 몽골에 맞서기 위해서는 송나라의 위협은 좀 막을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적이 세패를 중단했다고는 하지만 현실적인 상황에서 이제 송나라와 금나라가 대등한 관계가 됐다. 그래, 동등한 관계가 됐으니까 송나라 너네가 좀 우리를 도와줘라. 이렇게 나왔으면은 송나라의 지원을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금나라가 송나라가 세패를 중단한 거를 참지를 못하고 계속해서 송을 적대하고 때려왔던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송나라 같은 경우는 이게 얼마나 좋은 기회예요. 몽골이 이제 금나라를 거의 잡아먹으려고 하는 상황이니까. 그래서 금나라가 내미는 손을 단호하게 뿌리치고 자기네도 어떻게 하면 이 금나라를 조금이라도 떼어먹을 수 있을지 거기에 골몰을 하게 됩니다. 어찌되었든 이런 상황 속에서 몽골이 금나라를 완전히 멸망을 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오고타이 칸은 더 나아가서 이 남쪽에 있는 송나라까지 정벌을 하려고 시도를 합니다. 이거는 1235년에 쿠릴타이에서 결정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제가 현재 시점이라고 얘기한 1253년에 대략 20년 전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1235년의 쿠릴타이에서 오고타이는 자기는 남송을 정벌하러 가겠다 얘기를 하고 또 수부타이와 바투는 서방을 정벌하도록 그렇게 지시를 합니다. 제가 수부타이와 바투의 서방 원정은 좀 디테일하게 묘사를 했었는데 이 오고타이의 남송 정벌에 대해서는 얘기를 거의 한 바가 없습니다. 굉장히 좀 성과가 지지부진했기 때문인데 이 오고타이가 남송을 정벌하려고 결심을 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금나라를 멸망시키면서 몽골과 남송은 접경을 마주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대국끼리 접경을 마주하게 되면은 영토 분쟁이 뒤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나 송나라 같은 경우는 자신들의 이상이 하남 지방을 회복하고 또 하북 지방까지 회복해서 중국을 자기들이 회복하는 것을 꿈꾸고 있었겠죠. 그래서 장강 이북 지방으로 진출하기를 간절히 원했던 남송이 방비가 허술한 틈을 타가지고 하남 지방의 개봉 지역을 점유를 하게 됩니다. 하남 지방에 위치했던 왕조들이 대대로 수도로 삼았던 그런 지역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욕망이 이성을 이긴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너무나 먹고 싶은 음식이 있는데 그 음식에 사실은 독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제대로 알아차릴 생각도 안 하고 이렇게 삼켜버린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 개봉이 있는 지방은 너무나 당연하게도 몽골군이 방비를 하고 있는 그런 하남 지방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남송이 패기 있게 개봉 지방을 점유를 한 다음에도 몽골군에 의해서 포위돼가지고 지리멸렬해서 패배해가지고 남쪽으로 다시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맛있게 먹어놓고서도 이게 먹을 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전협정을 맺었던 몽골군과 다시 적대하는 상황이 된 겁니다. 이게 굉장히 나쁜 수라고 할 수가 있는 게 몽골군과는 적대관계를 만들었고 또 군사적인 피해는 피해대로 입었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때 몽골의 오고타이 칸이 이런 남송의 적대 행위를 좌시하지 않고 서쪽으로는 오늘날의 사천지방 그리고 중부로는 형주 북부의 양양지방 그리고 동부로는 회남 그러니까 삼국지로 보면은 원술의 본거지였죠. 수춘 있고 합이 있고 그런 쪽이 이제 회남지방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세 방향으로 남송을 공격하기에 이릅니다. 이제 나름대로 몽골과 남송의 대격전이 시작을 하게 되는데 이 격전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에 대해서 성화극으로 묘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최전선에서 몽골을 상대하던 장군 맹공은 양양성 함락 이후 인접도시인 강릉을 수비하고 있었다. 양양성을 함락시킨 몽골군이 북에서 남하하자 맹공은 부장들과 함께 꼼꼼하게 전략을 수립해갔다. 맹공 장군! 몽골군이 매서운 기세로 남하하고 있습니다.
서둘러 강릉성의 북문의 방비를 강화해야 합니다. 아닐세. 그보다 성의 전병력을 은밀히 동문에 집중하고 북문에는 병장기와 중무장한 병사의 일부를 배치하도록 하게. 실실이로군요. 하지만 저기 남하중인 이상 가장 엄히 방위해야 할 성문은 북문인데 어째서 동문에 병력을 집중하라고 하시는 겁니까? 북문의 방위를 단단히 해도 적을 방어해낼 수는 있을 것이네. 하지만 북문을 방어하는 데만 집중하면 적의 퇴로가 넓게 열려 적에게 심대한 타격을 줄 수가 없네. 그들 입장에서는 우리가 역습에 나서 분전한다고 해도 기동력을 발휘해 북으로 도망가버리면 그만이지. 동쪽의 병력을 집결하라고 한 건 유사시에 아군의 다른 요새와 협공하여 적의 선봉에 심대한 타격을 주기 위함이네. 그렇군요. 동문의 방위를 허술하게 하면 적이 동문을 향해 공격을 해올 것이고 우리는 미리 대비하고 있다가 협공을 가하고 적의 퇴로를 차단하는 작전, 그런 작전으로 알면 되겠습니까? 그렇네. 동방의 아군 요새 원군을 요청하도록 하게. 맹공의 전략으로 몽골군은 강릉을 방어하는 한편 적의 선봉에게 심대한 타격을 줄 수 있었다. 하지만 전선이 더욱 확대되고 몽골군의 주력이 도착하자 전황이 더욱 난국으로 빠져들었다. 맹공장군! 몽골군의 대군이 긴 전선을 구축하고 보위망을 좁혀오고 있습니다. 게다가 장강을 도하할 함선까지 만들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적의 도하를 차단하고 적의 긴 전선 곳곳을 괴롭혀줄 차례다. 적의 선단이 구성될 때마다 화공을 통해 불사르고 적의 포위망 곳곳을 기습하도록 하겠다. 맹공의 명령을 받은 특공대는 먼저 장강을 누비며 몽골군의 함선을 찾아내 박멸하는 데 힘을 기울였다. 적의 선단이 저기 있군. 모두 은밀히 화약을 실패를 선단의 중심부에 충돌시켜라. 지금이다! 불화살을 쏘아라! 이어서 게릴라전에 나선 남성군이 포위망의 군데군데를 괴롭히자 몽골군은 극도로 지쳐갔다. 이에 화포가 타겟책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화포를 동원해 성에 포격을 가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화포는 높게 쌓은 남송의 성벽을 공략할 수 없었다. 수없이 많은 포격을 가했지만 성내에 피해를 주지는 못했던 것이다. 꼴 좋군. 장강을 도하할 선단은 사라지고 보위군의 피로감이 극심한 데다 화포를 통해서도 재미를 볼 수 없으니 몽골군의 사기가 땅에 떨어질 것이다. 과연 그렇습니다. 지금부터는 우리가 공세에 나서겠다. 양양성을 먼저 수복하고 양양성과 강릉성 일대를 강력한 방어선으로 구축하겠다. 몽골군이 우리 요새를 점령하고도 제대로 활용할 길은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양성이 무방비 상태로 방치되고 있는 듯합니다. 우리가 기습하면 능히 빼앗을 수 있을 것입니다. 맹공은 순식간에 전군을 집중하여 양양성을 탈환하였다. 그리고 형주 일대에 튼튼한 방어선을 구축하였다. 이어서 자신의 형제들을 이끌고 서쪽의 사천으로 향해 빼앗긴 영토의 상당 부분을 수복하고 사천에도 방어선을 굳히기 시작했다. 자, 이제 드디어 몽골이 아주 강력한 저항에 마주치게 됩니다. 사실 이 상황극의 초반 느낌은 굉장히 싸하셨을 거예요. 남송 입장에서요. 결국에 나라를 구한 거는 최일선의 장군이었던 맹공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맹공은 3단계 전략을 통해서 몽골군에게 아주 효율적으로 대응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 수비에서는 적이 남송에게 유리한 선택을 하도록 계속해서 유도를 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허장성세를 통해서 자신들이 유리한 방향으로 공격하게 했다. 이렇게 제가 묘사를 했습니다.
이거는 역사적인 기록이 일부 있긴 하지만 아군의 다른 요새와 몽골군을 협공하기 위해서 그랬다는 것은 저의 각색입니다. 아무래도 전쟁에서 승리한 기록 자체는 있지만 디테일한 기록이 없다 보니까 세세하게는 각색에 좀 의존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점을 좀 양해를 해주시고요. 그래서 몽골군이 공격해오는 거를 형주 북부지방에서 잘 차단을 했단 말이에요. 형주 북부지방 하면은 삼국지에서도 많이 보셨겠지만 이제 적이 양자강을 도하해가지고 남하하려는 상황에서 이 형주 북부가 수비의 전초기지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맹공이 두 번째로 선택한 작전은 적이 도하하지 못하도록 막는 거였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가장 초점을 둔 게 적의 물리적, 심리적인 부담을 가중시키는 거였습니다. 적이 강을 건너려면 선단이 있어야 되잖아요. 배를 건조하면은 그 배를 건조하는 족족 자신들이 유리한 수전을 통해서 적의 선단을 파괴하는 게릴라전을 감행을 하고 또 방벽을 튼튼하게 세움으로써 포위병의 피로를 가중시키게 됩니다. 몽골이 아주 유용하게 활용했던 화포 같은 경우는 서방이나 아랍 쪽에서는 굉장히 유효하게 먹혔었죠. 그런데 이 기술이 중국에서 나온 기술이잖아요. 그런 만큼 이미 중국의 성들은 이 화포를 막을 만한 방벽을 충실하게 구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높고 튼튼한 성벽을 구축을 했기 때문에 이 화포가 공격을 해도 아주 성의 일부 부분만 보수를 하게 되면은 계속해서 성을 단단하게 유지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적의 선단을 파괴하고 적의 포위병의 피로를 가중시키고 또 적의 군량을 소진시키면서 계속해서 적을 지치게 만듭니다. 그리고 적이 지치고 지쳤을 때 세 번째 전략, 역공으로 나서게 됩니다. 그래서 형주의 중심지 양양을 탈환하고 삼국지 게임을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 양양이랑 강릉을 탈환하게 되면 형주의 방어선이 완전히 구축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튼튼한 요새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적의 공격을 막는 동시에 사천지방으로 출격을 해가지고 이 사천지방까지 일부 회복하는 이런 역공을 취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아주 효과적으로 나오니까 몽골군 같은 경우는 자기네들이 먼저 공격한 성과가 거의 날아가게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영부영 있다가 남송을 노려보면서 거의 4, 5년을 그냥 이렇게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이 4, 5년을 보낸 이후에 오고타이 칸이 1241년에 사망을 하니까 그제서야 이 남송 쪽에서 철군을 하게 됩니다. 이 남송은 결코 무시할 수 없는 그런 상대였기 때문에 구유크 칸의 시대에도 수부타이를 파견해가지고 견제하고 하기도 했지만 구체적인 액션으로 이어지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구유크 칸의 치세가 거의 1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본격적인 대책이 있을 리도 만무했고요. 구유크 칸의 시대까지 거치게 되면은 이 몽골의 남송 전략이라는 게 굉장히 지지부진한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칭기스칸부터 몽케칸 이전에 이르기까지의 몽골과 중국의 공방전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봤고요. 이제 몽케칸의 시대에 쿠빌라이가 남송 공략을 어떻게 진행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고요. 이 방송이 유익하거나 흥미롭다고 생각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